미 국무국방장관이 11년 만에 한국을 동시 방문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귀요미. 죄송합니다. 2 더하기 2는 한미 2+2 회담 5년 만에 열렸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고위급 외교 안보 회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동해야 할까요?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오늘은 지난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2+2 회담 성과와 과제를 국민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김만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수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주입니다. 지난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을 했습니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은 또 중요한데요. 지난 2월 이후에 1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맞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국민을 대변하는 국방 개그맨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조사해보니까 오스틴 장관님이 미 역사상 첫 흑인 수장이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분 같은데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국민들도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 영진 씨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네. 이 국방수장의 성향에 따라서 국방정책 기조도 바뀌는 게 당연하거든요. 이 박사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이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엘라바마 출생입니다. 네.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했고요. 1975년도에 소위로 임관한 이후에 41년간 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미 육군의 200번째이자 흑인 중에 6번째 사성 장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라크 미군 사령관을 지냈고요. 또 중부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은 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레이저 샤프, 면도칼처럼 매우 예리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리하다.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이제 전형적인 군인상이자 애국자의 표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 탄생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 언론사 기고글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라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코로나19 백신 보급 임무 수행의 적임자. 오랜 전장 경험으로 장병들을 잘 이해하고 이끌 수 있는 베테랑. 외교적 역량까지 갖춘 현재 미국에 딱 필요한 인물. 그래서 탄생한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오스틴 장관님, 앞으로의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정치적이거나 정책적인 성향이 궁금하실 텐데요. 평생 군인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정책 성향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태 전력 강화나 대중 견제와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군무를 미국이나 중동에서 했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 박사님, 설명 좋았습니다. 근데 옆에서 실장님이 오스틴 장관님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다른 게 아니고요. 오스틴 장관이 처음에 그 임명을 받았을 때 청문회를 앞두고 저희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 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 상당히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어떤 글입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은 저보다 앞서 장벽들을 허물어온 분들의 복무와 헌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제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의 국방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마지막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초의 흑인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그것은 큰 영광이자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최초였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중령이었을 때 저는 최초의 82 공정사단 작전장교 임무를 수행했는데 과거에 어떤 흑인도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전투 중인 사단의 최초 흑인 사단장, 전투 중인 군단의 최초의 흑인 군단장이 되었습니다. 흑인 최초의 육군 참모차장이었으며 흑인 최초의 중부사령관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처럼 오스틴 장관은 흑인 미군의 역사를 써오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런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이 직접 오스틴 장관님을 만나봤다라고 좀 들었는데 안 봤는데 봤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막 화낼 수 있어요. 진짜 보셨습니까?
예, 당연히 오스틴 장관님을 만나 뵀습니다. 진짜 보셨습니까? 예. 오, 우리 좋습니다. 국방부에서 의장 행사가 끝나고 한미 참석자들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직접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오스틴 장관님이 이 회담에서 철저히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좀 무서운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서 장관님하고 케미는 좀 잘 맞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물론 우리 장관님과 케미가 매우 좋았고요. 네. 당연히 회담 분위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실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네. 나옵니까 하나? 네. 두 분이 그 오랜 분야 작전통으로 근무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회담 간에 유머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회담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좋았고요. 배석자들이 웃음을 자아내는 등 아주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앞서 오스틴 장관이 좀 무서운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서울 것 같아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본 첫 인상은 아주 굿맨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인간미가 좀 있고 상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실장님도 영어로 인사를 좀 전했습니까? 어떻게 됐는지. 예. 당연히 영어로 인사를 뭐라고 했습니다. 헬로우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통과합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스틴 장관님이 제가 이라크에서 종군할 때 이라크 사령관이셨어요. 그래서 아침 회의 때 브리핑으로 몇 번 뵀는데 네, 좀 네. 부인 중에 부인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태 기자님이 더 친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저희 그먼 화상 회의로 뵌 사입니다. 친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저를 모르시죠? 네, 오스틴 장관님이 갑자기 오 장관님이. 네, 지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 장관님께서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군 경력이 두 분의 공감을 이어지는 어떤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 회담에서는 그런 게 통했을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한미 동맹의 의미 있는 발전들에 대한 토의가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두 외교 안보 수장이 취임 후에 최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번 한미 국방 장관 회담이 양국 장관의 첫 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애초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한미가 협의해오던 동맹 현안들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한다거나 또 현장에서 직접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를 하였고 대북 정책 종교 방안 그리고 전자권 전환 추진 문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배석했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굳건한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네. 특히 양국 장관님의 첫 만남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국 장관님들의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이슈는 역시 전자권 전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실장님 이 부분에 좀 진전이 있었는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자권 전환 추진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 중에 하나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욱 장관님께서는 전자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그동안 전자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또 그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으며 전자권 전환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이며 또 전자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향후 조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을 포함한 미측 대표단은 우리 입장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였습니다. 우리로서는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오스틴 장관 일행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또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을 공감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 양국이 진전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겠죠. 네. 예, 그런데 이번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여기 잠잠했던 북한까지 또 한마디 던졌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에 침묵하던 북한은 훈련 종료 이틀을 남기고 비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3년 전 봄날은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서도 날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 테이블도 거부한 상황,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박은주 박사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축소되거나 또는 뭐 연기되거나 이런 우려 모습이 또 있고 게다가 또 전자권 전환이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으냐 이런 목소리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우려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물론 그 첫 발을 잘 떼기는 했지만 결국은 한미 양국의 목표와 조건이 완벽하게 달성돼야만 전자권 전환을 해주겠다라는 걸 결국 재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라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한국이 스스로 초기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보겠다는 건데, 이거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그 완전 운용 능력 검증, 그리고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렇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전자권 그 전환 문제는 그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연합훈련이 사실상 그 연합 지휘소 훈련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걸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고 너무나 축소된 거 아니냐 그 이런 비판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사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훈련 규모 자체가 축소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이런 일시적인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이 한미 동맹의 뭐 합동 준비 태세, 그리고 한미 동맹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박 박사님 언급해 주셨는데 전자권 전환을 위한 2단계 FOC 검증이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그러나 실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감대 형성을 했고 검증을 위한 그런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강조해 주고 싶고요. 또 이제 이번에 중요했던 의제 중에 하나가 한미일 이제 안보 협력인데 잠깐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실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국은 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걸까요? 사실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실장님,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미국은? 예. 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후에 동맹 관계를 재활성화할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일본을 핵심 동맹국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에 북한의 WMD 위협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두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한미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양국 간 전례 없는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 한일 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올해 예정된 양국 간의 국방, 군사 당국 간의 고위급 교류와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다양한 형태의 연합훈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이쯤에서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하고요. 게다가 안보 협력 지금 정말 증진 필요한데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두 분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960년도 64년에 중국의 원자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존슨 행정부는 중국의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어떤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을 줬고요. 또 68년에는 미 국무부에서 주일 미군의 역할을 재정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본토만 방위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방위까지 이제 주일 미군의 역할에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이 미군 그동안 한일 또 한미일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그 2+2 회담에 앞서서 국무부 국방부, 미 국무부 국방부의 합동 기자회견이 열렸었는데요. 거기서 성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은 두 장관이 방문을 할 때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어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공동 위협 대응을 위해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를 했고요. 네. 저희 장관께서는 한일 간 현안과는 별도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즉 각군 교류, 다자연합훈련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각국이 어떻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면요. 우선 미국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미일 공동 성명에서는 블링컨 장관이 본인 판단에는 한미일 삼각협력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본인 판단이라는 어떤 단서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예. 조심스러운 표현이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현안과 안보 협력을 어떻게 분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한 어떤 삼국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일 간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박사님도 또 의견 주세요. 네. 이 박사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 돌파구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돌파구. 사실 국내에서 여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그다지 반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국가의 핵심 이익을 위해서 한일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일 양국 모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어떤 뭔가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계기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원래 개최됐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도쿄올림픽이 올해 열리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쿄올림픽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스포츠 외교라고도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스포츠로 그 전 인류가 대화합을 이룰 때 한일 관계도 좀 유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그리고 각국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상호 간의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건설적인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2+2 회담도 이어졌잖아요. 네, 잠깐만요. 국방장관 회담은 국방장관들이 이제 회담을 하는 거고 2+2 회담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럴 때 뭐다? 오, 실장님이 토스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것이 알고 싶은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은요 2+2 회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커플 데이트가 아닌 커플 회의. 한미 2+2 회의의 복잡 미묘한 탄생입니다. 지난 3월 17일 나란히 한국을 방문한 커플이 있었으니 무려 세계 최강 미국을 꽉 잡고 있는 빅 파워맨. 그런데 이들은 왜 11년 만에 왔을까요? 또 11년 전에는 왜 왔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아니 조금 더 가보자. 12년 전. 외모는 많이 달랐지만 두 정상이 뜻을 같이 한 것은 북한 자진해서 비핵화와 개방을 하면 국민 소득 파격적으로 올려줄게.
비핵화의 길로 오렴 꾹 참고 기다릴게. 플러스 군사 동맹을 넘어 동맹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는 딱 뜻이 맞았습니다.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 외교와 안보는 쌤쌤 아니겠니? 외교 안보 소통 창구를 만들자 2+2 회의 약속. 그런데 여기서 잠깐. 2+2 회의, 6.25 전쟁을 통해 피로 맺어진 혈맹, 찐동맹. 한미 간에만 개최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했다면 2+2 회의는 외교,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로 미국이 스페셜하게 여기는 핵심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와 개최하는 긴밀한 회의 방식.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가 호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미국의 2+2 회의 파트너가 됐다는 것. 2010년 7월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해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나란히 한국을 방문. 첫 번째 2+2 회의가 개최됐고 2년 뒤 워싱턴에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후 쭉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2년 주기로 한미 2+2 회의가 개최됐죠. 특히 3차 2+2 회의 후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폭주하자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미는 4차 2+2 회의를 통해 미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 제공과 양국의 외교, 국방부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신설에 합의하며 강력하게 맞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2+2 회의는 당분간 휴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마침내 5년 만에 재개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11년 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 서울 코레아.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흐뭇한 비주얼. 이것이 바로 한미동맹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춘 외교 안보 현안 관리와 선제적 대응, 그리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대법 모색. 앞으로 한미 2+2 회의가 그 열쇠가 되길 기대합니다. 2+2 회담, 이제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게 5년 만에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열리지 않았는 건지. 그럼 굉장히 이번 회담이 의미가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국방 개그맨께서 말씀하셨듯이 2+2 회담이 2016 이후에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맞아요. 열리게 됐습니다. 네. 제가 굳이 과거 5년 동안의 2+2 회담이 왜 열리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서 불과 4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맞아요. 2+2 회담이 개최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궁금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번 2+2 회담 개최는 우선 미국이 최단시간 내에 가장 중요한 지역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동맹을 중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서도 섣부른 도발을 하지 말도록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후에 곧바로 알래스카로 날아가서 중국의 양재츠 국무위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 회담에 앞서 동맹국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그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회담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2+2 회담과 의미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방 개그맨 이해 잘 되셨죠? 네, 이해가 쏙 됐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 첫 출범 이후 40여일 만에 첫 외교 이제 국방 고위급 회담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개최 전부터 언론의 관심을 끌게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궁금한 게 있죠. 대북 정책 핵심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 간의 대북 인식을 공유했을까요? 전문가 또 의견 듣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네, 사실 이번 회담은 그 새로 출범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을 하고 한미가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탐색을 한 거거든요. 네. 사실상 쉽게 말하면 상견례 같은 성격인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미국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건 강력한 대북 억제는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완벽한 이행을 한국도 반드시 동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한미가 완벽하게 조율된 의견으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전략을 전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이 서로 엇박자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단순히 한미 간의 문제로 둔 것이 아니라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는 건 동북아 안보 구도 속에서 이제 형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까지 이제 좀 그래서 한미일 삼각 그 협력이라던가 아니면 더 인도태평양까지도 그 전략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여지를 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그 미국의 입장은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현 정부의 입장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빨간 불이 켜진 것도 사실은 맞고요. 그런데 동맹 간의 전략이나 시각차가 있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물론 긍정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맹 간의 이런 전략차나 시각차가 노출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뭐 포기하거나 뭐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양국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거에는 일단 합의를 한 거고 다시 그 사실을 재확인하긴 했으니까 열린 마음으로 이제 좀 간극을 좁혀나갈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미국의 강력한 대북 억제 의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잠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멈춰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이게 과연 재가동이 가능할까요, 박사님?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난 대북 정책과는 달리 미국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는 첫 번째,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를 정착한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킨다. 세 번째,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를 구현한다입니다. 이번에 국방장관 회담 이후에 국방부 발표를 보면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목표 중 1번은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2 회담의 결과를 보면은 공동 성명서에서 북한 핵탄도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어떤 언급은 있었지만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미일 공동 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명시한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이게 재가동되려면은 첫 번째 목표인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발표되어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압박과 외교기 때문에 우리와 온도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해결돼야 되는 어떤 의견 일치에는 또 분명히 좁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게요. 미축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조율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 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번에 대북 정책과 관련한 2+2 회담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을 하면 양국 간의 대북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향후에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이행함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북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는 이 점이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한미는 앞으로도 상호 조율된 전략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어려운데 가장 쉬운 게 이제 비교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쉽게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 같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같은 점일까요? 같은 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상태로 삼고 있는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건 같은 점이군요. 네. 자, 그러면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점은 접근 방식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접근. 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탑다운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텀업식으로 해서 전문 외교관들의 어떤 그런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하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죠, 실장님? 네. 좋습니다. 우리 박 박사님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북미 회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 최선희 북한 외무성 그 제1부상이요. 아주 즉각적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미국이 대북 접촉을 시도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렇게 시간 끌게 하는 거에 더 이상 우리는 응할 이유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거든요. 이런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걸 보면 북미 회담이 조기에 그 추진되는 건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건 한국 정부가 이럴 때 좀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중간자리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이미 남북 간에는 다양한 합의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합의서들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 가능하고 협의가 가능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남북의 실무 회담, 실무급 회담을 좀 개최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미국의 협조나 아니면 국제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면 국제사회를 좀 대화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그런 걸 한국에 나서서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를 자꾸 집중하기보다는 실무진들 간의 그런 회담이라던가 협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하는 게 좀 나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뭐 이해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이제 질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남북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면서 이 투 트랙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이제 북한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사실 남북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약간 양날의 검 그다음에 이해가 충돌하는 개념으로 그 생각하는 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은 뭐 그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달성 가능한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냥 지금 현재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접촉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미국하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의 이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그 제재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하고 마찰을 빚지 않고 국제사회가 그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을 하면서 비핵화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명확히 다릅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동맹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 동맹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는 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그 포인트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약간의 접근 방식의 차이가 나지만 계속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조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양국 국방장관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은 박사님, 그러면 이번 순방을 마치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관련돼서 이제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몇 주 안에 네. 이제 대북 정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고요. 그 대북 정책의 핵심은 비핵화 협상일 것 같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유산, 레거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번에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에서는 북한이 판도를 뒤집을 만한 즉 게임 체인징 역량과 기술을 획득할 시에는 미국과 동맹에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 비핵화는 진행될 것이고 이제는 어떠한 방법과 방향을 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방법으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바텀업 상향식 방식이 될 것 같고요. 실무 차원의 협상이 주를 이루고 어떤 결과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을 시에만 정상회담, 고위급 회담이 이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조금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다자주의 틀의 어떤 접근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다시피 동맹과 파트너국들과 함께 한다는 어떤 그 대외 정책 기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자주의 틀로 이제 북한 비핵화를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란 핵 협상에 참가했었던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단계적 비핵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즉 실용적인 접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핵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비핵화를 봤을 때는 전에 있었던 이란 모델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즉 CVID라는 어떤 완전히 불가역적인 어떤 그 비핵화가 안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시 다자주의로 돌아가고요. 다자주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데요. 지난 6자 회담의 사례에 비춰보면은 그 안에 있었던 플레이어들, 즉 안에 있었던 여러 국가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한계가 상존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그 비핵화 협상도 북미 간의 양자 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 전략, 동맹을 동원한 포위와 압박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벌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 국무부의 동북아 방문 일정에 앞서서 쿼드 정상회담이 열렸고 또 미일 2+2 회담에서도 중국을 연일 강조하고 또 반복을 했는데 박사님, 이런 상황 우리 어떻게 또 고려해 봐야 될까요? 사실 미국은 회담 이전부터 홍콩, 대만, 그다음에 베트남, 남중국해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 그 북한까지 포함해서 예민하게 대응하는 인권 문제를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지금 행보는 사실은 동맹국들에게 그 반중 전선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그 독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금 그 공유하고 있는 핵심 가치를 강조를 하면서 그 북한하고 중국을 주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국제 질서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자, 그리고 전례 없는 위협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그 지금 미국의 스탠스를 보면 미국이 향후에 중국하고 전략 경쟁을 지속하는 걸 넘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강화해 나가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쿼드 정상회담이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쿼드면은 4개국인데 이 어디입니까? 2019년 출범한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출범 이후 쿼드를 강화하겠다 의지를 밝힌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외교 장관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 지난 12일 첫 화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 쿼드 정상회담 그 참여 고민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렇다면 실장님, 한미 2+2 회담에서 대중 압박 요구는 있었다면 어느 정도 수위였는지, 대중국 정책 공조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조를 우리에게 요청하기보다는 규칙에 기초한 질서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구축해 나가자는 미치게 큰 그림을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 정책 또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국제 규범 존중이라는 원칙하에 우리 영내 국가들과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을 하였고 이러한 우리의 신남방 정책 기조가 미국의 인태전략 기조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네. 또한 우리 국방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측과 협의 중인 군사 당국 간 신뢰 구축 방안 등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중 갈등에 우리는 언제나 좀 곤란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예, 앞으로 미국이 대중국 정책 공조 요청을 해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이며 이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에 참여 요청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박 박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이거는 쉽게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인 네. 것 같아요. 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많은 고뇌와 번민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중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건 미국,
그리고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걸 그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웠지만 한국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 극자가 15%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요. 무역 적자가 206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4조 4천억 원 정도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지금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 경제 안보에 끼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 성명서에서 중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빠져버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압력이라는 문구도 완전히 삭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한일 국방장관 성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완벽하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가 얼마나 지금 미 중간 갈등 속에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참여하는 거는 저보다는 오히려 실장님께서 답변을 더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아주 어려운 문제를 실장님한테 넘어왔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맞아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이제 쿼드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와 같은 안보 협의체로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쿼드는 참여국 간에도 아직까지 공통적인 저항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진화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당분간 우리 측에 대해서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해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쿼드 발전 추세에 따라서 이를 계속 주시해 가면서 쿼드가 우리가 지향하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이라고 하는 이런 다자 협의체의 원칙을 표방하는지 등을 잘 보고 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의 참여 여부는 아까 이 박사님이 언급해 주신 대로 wait and see 정책을 좀 고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 2달 만에 열린 한미 외교 국방 고위급 회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시대 한미동맹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박사님, 더 나은 한미동맹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제와 전망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건 결국은 미국의 핵심 이익과도 맞닿아 있지만 우리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차원에서도 분명히 북핵 문제라던가 같이 셋이서 공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축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가치가 재차 강조가 됐습니다. 서로 이해와 배려하는 어떤 분위기에서 회담이 개최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북핵 그리고 쿼드라는 내용이 공동성명서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경제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아태 정책의 핵심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안보와 한국 자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을 고려해서 이중 협력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식별해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실장님. 예, 간단히 말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2+2 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 초기에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의 좋은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는 가운데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고 네. 또 현안들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소통과 협력. 아, 이거 좋은 키워드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실장님,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끝난 줄 알았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입니다. 자, 이제 한미는 땡땡땡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한미는 굳건한 동반자다. 그런 동반자다. 이 말 한마디보다 이번 회담을 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바이든 행정부 첫 출범 이후에 5년 만에 2+2 국방 외교 장관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튼튼한 한미동맹과 또 비핵화 공조를 하기 위해서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옵기는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번영을 구축하고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회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세 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함께 희망을 꿈꾸게 된 2021년. 튼튼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망까지 함께 키워나가길 기대하며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태 기자님, 모범 예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라고요? 모범 기사님 아니고요? 그러면은 오태범 선수 아닌가요? 아니요. 모범 예비군이요. 그럼 저처럼 예비군 훈련할 때 1등으로 따박따박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땡! 지금까지 이런 예비군은 없었다. 이들은 군인인가 영웅인가? 모범 예비군과 함께하는 2021 예비군의 본격! 궁금하죠?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She's dancing alone. I'm ready to go, 'cause she's so